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이라고 그러면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이런 제품 또는 생산 과정에 있는 다양한 자산들이 있겠죠. 원재료라든지 제공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고자산은 기본적으로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고자산인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판매를 팔기 위한 것이죠. 자산 중에서 영업을 통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재고자산인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무형자산 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구분돼야 되겠죠. 그죠? 물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운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이런 것들과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재고자산은 우리가 업종에 따라 가죠. 자, 제조업이나 건설, 부동산 매매업, 금융업 이런 사업자 등록장에 나타나는 업종, 업태와 종목에 따라서 영위하는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별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 매매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른 기업이 제조한 상품을 완제품을 구매해서 다시 판매하겠죠. 그래서 이런 재고자산들은 상품이 될 것입니다. 상품이 중요한 재고자산이 되겠죠. 또는 아직 받지 못한 미착 상품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조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재료라든지 또는 그 제조 과정에 있는 제공품, 반제품 등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한번 볼까요? 우리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의 매매업은 상품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부동산이 되겠죠.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업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자,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건설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건설업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 자, 이것은 뭘까요? 이것도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내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이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내가 완성차를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 자동차는 상품이 되겠죠. 재고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자동차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재고자산이냐 또는 유형자산이냐 이런 다른 자산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매출채권과 비교를 했었는데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기업의 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기말에 그 재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재고자산은 재고평가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고 단기순이익이 달라지고 재무상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차지하는 자산 중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재고자산은 또 다른 자산에 비해서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기 활동이 굉장히 하란기, 우리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재고자산 물건이 잘 팔리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불황기에 있을 때는 물건이 안 팔리겠죠. 상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아져서 자금이 빨리 회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하란기와 경기 불황기에 대비해서 이런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바로 재고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효율적으로 구입,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싸게 좀 우리가 물건을 원재료도 구입할 수 있겠죠. 또는 생산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든지, 또는 빨리 팔아서 현금이 빨리 회수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재고를 어떻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판매할 수 없는, 팔리지 않는 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많은 재고를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재고를 원재료나 그 재고를 부담하기 위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입금에 대한 또 이자 부담도 늘어나면서 이런 비효율적인 운영이 일어나면은 이 재고는 항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없어도 안 되겠죠. 잘 팔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내가 소비자의 그 수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정하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고자산은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도소매를 영위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상품을 다 구매해서 그 상품을 다시 재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 개의 재고자산 계정인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계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원재료가 있겠죠. 그죠? 원재료 또 생산 과정에 있는 제공품, 완제품인 그런 제품들, 이런 재고자산들이 회계에서 여러 가지 계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조업인 경우에는 이 재고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소매업과 제조업인 경우에 영업활동과 재고자산의 계정감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도소매업은 단순하게 차변과 대변의 상품과 매출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또 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공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또 있죠. 그래서 원가, 노무 원가라든지 재료 원가라든지 이런 제조 간접 원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완성품이 되면은 다시 완제품이라는 제품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소매업은 구매해서 판매하면 되지만은 제조업이라는 것은 중간에 제조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고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재고자산의 종류를 많이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제가 아까 도소매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품이라는 거 있죠. 완성품을 외부에서 구입해서 추가적으로 뭐 강호 없이 그냥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하는 재고자산이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판매를 목적으로 원재료나 노무비, 경비를 투입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자, 우리가 완제품을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제품이 되겠죠. 제품이 있고요. 다음에는 반제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완성품은 아니지만은 반제품, 아직 제품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 가능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제공품이 되겠죠. 이런 현재 있는 상태에서 팔 수 있는 거죠. 제공품이라는 것은 다시 제조 과정에 있지만은 또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공품도 있고요.
완전히 원재료 투입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료, 재료 이런 것들이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제조 기업에 있어서 재고자산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이나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입할 때, 내가 구매를 하고서 그 회사에, 해당 회사에 아직 입고가 창고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재고자산을 우리가 미착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미착품은 중요한 것이 소유권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어떻게 이전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당 기업의 재고자산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면은 판매 기업의 재고자산으로 인정되느냐가 소유권의 이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소유권의 유무는 계약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기업인 경우에는 수출기업에는 해외와 국내에서 거래가 일어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배에 선박을 통해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미착 상품이라는 것은 도착하지 않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착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은 우리가 FOB Destination, 즉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한테 이전됩니다. 그래서 미착 상품이라는 이런 개정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겠죠. 즉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착품이라는 것은 주문했지만은 아직 회사에 입금되지 않은 자산이다. 우리가 보통 매입자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주문했는데 아직 내가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소모성, 사용하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적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자가 우리가 판매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내가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은 위탁자한테 맡겨서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이런 원래 위탁하는 사람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수탁받는 사람한테 물건을 보내놨다는 상태죠. 그래서 이 수탁자가 물건을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보관으로 보긴다는 얘기입니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하기 전까지는 이런 위탁자, 원래 소유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성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성품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이 시용 판매, 견본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매입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한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내가 사겠다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은 넘어갔지만은 매입자가 내가 아직 매입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시성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업종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고자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할부 판매 물건 같은 경우입니다. 재고자산을 고객한테 인도하고 대금은 미래에 할부로 나눠서 받는 것이죠. 물건은 넘어갔지만 대금은 아직 못 받는 거죠. 나눠서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즉 판매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외상 매출금으로 할부 판매대금 나눠서 받는 것이니까 일단 재고자산은 아닙니다. 특별 주문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특별히 주문해서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선박이라든지 큰 배라든지 또는 건축물 뭐 이런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물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생산이 완료돼서 넘겨주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선박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우리 아파트 같은 건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 구매자한테 넘겨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3개월이라는 뭐 3년 정도의 시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걸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매출이 그러면 하나도 다 재고자산으로 건설업자가 보유하고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완료 시점에 일반적으로 넘겨주는 게 소유권에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넘어가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건설형 공사 계약인 경우, 자 어떤 수주를 받아서 물건을 장기간 만들어서 넘겨주는 경우에는 회계 기준에 우리가 이런 진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일종의 매출원가, 즉 재고 자산을 매출로 보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우리가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도는 되지 않았지만은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매출로 보고 매출원가로 대체하고 재고 자산도 일부 없어지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구매 조건부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인데요. 자, 나중에 다시 구매하겠다는 조건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금은 받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실질적인 자금 차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익 거래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 자산을 담보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당 상품과 비슷하겠죠, 그죠? 조건만 다를 뿐입니다. 저당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보로 맡기고 그 담보가 다시 담보를 통해서 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은 그대로 담보 제공자의,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반품 조건부 상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내가 다시 반품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히 합리적으로 반품률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든지 합리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은 반품 기간이 종료되기 시점까지는 이런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일반 재고자산과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도원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입 금액, 재고자산을 원재료라든지 또는 상품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수반되게 돼 있죠. 운임이라든지 하역료라든지 보험료 이런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에다가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제조원가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매입과 관련한 부대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입 부대 비용에는 운반비, 매입 수수료, 하역비 그리고 매입에 따른 각종 세금이라든지 보험료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우리는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운반비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재고자산 판매하기 위해서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우리가 운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비 및 관리비에 이제 우리가 판관비에 운반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업들은 하나의 제품이나 상품들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경우에 재고자산이 성격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 원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원가 배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여기서 이제 이슈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매입 원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라는 회계가 따로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해서 구입할 때는 이 공정 가치 비율에 따라서 매입 원가를 배분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가 제조인 경우에는 제조 원가를 취득 원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정 처리하는 것을 한번 상품 매입을 계정 처리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자, 상품을 우리가 일반 도소매업 같은 경우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차변에는 상품 또는 재고자산이 차변에 자산의 증가인 차변에 상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것을 대변에, 자,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자산의 감소인 현금이 얼마가 지출이 될 것이고, 만일에 외상 매입금, 자,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은 부채 이전과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기타 유사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우리가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의 차감 계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애누리, 우리가 애누리 하면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매입한 재고자산 중에서 우리가 뭐 어떤 물건, 상품의 원재료를 샀는데 하자가 있다는 거죠. 파손이 있거나 하자가 있어가지고 물건값을 깎아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매입 계정에서 보면은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보면은 외상 매입금을 그만큼 줄여주고, 상품의 차감 계정에서 매입 애누리를 대변에 적어서 나중에 우리가 매입 원가,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해서 그만큼 원가를 줄여주게 됩니다. 매입 환출은, 자, 상품의 매입한 재고자산 중에서 하자나 파손이 있어가 아예 전부를 반품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입 환출에 대한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대변에. 그래서 매입 원가를 줄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매입 할인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외상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결제하는 거죠. 빨리. 그래서 요거는 매입 할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일 때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당 기업이 원재료를 매입할 때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렇게 할인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때도, 자, 매출 애누리, 매출 한입, 그리고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순매입은 자, 총 매입액에서 매입 부대 비용을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매입액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기업은 그래서 이제 제조를 하겠죠. 제조하는데 원가가 들어갈 것입니다. 자, 제품이나 반제품, 제공품의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제조 원가입니다. 우리가 회계 기간 동안에 이제 제조를 위해서 발생한 제조 과정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재료 원가, 자,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노무 원가, 기타 간접비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가에다가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있습니다. 자, 생산 설비의 정상 조업도에 기초해서 제품의 각각 원가를 배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 생산 수준이 정상적인 조업도에서 비슷하다 그러면은 실제 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분액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업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유유 설비가 있어가지고 이걸 늘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 조업도하고 정상 조업도가 이제 비슷한 경우는 관계없지만은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조업도에 기초해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 자산의 실제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제조와 관련된 제조 원가는 원가 해결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원가에 어디에 배분할 것이냐, 직접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이 간접적으로 배분되는 원가들은 원가 해결을 따로 우리가 또 학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중에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습니다. 생산 설비에 실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해서 각각 생산 단위에 대해 배분하거든요. 우리가 단일 생산 공정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주산물과 부산물이 동시에 생산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부산물이 또 판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생된 공통원가, 그 단일 생산 공정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하거나 주산물이나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원가는 자, 각 제품을 하나하나 각 제품을 분리해서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나 또는 완성한 시점에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해서 판매 가치를 계산해서 원가를 간접 원가를 배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용으로 아예 인식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재료 원가나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것들 또는 추가적으로 생산 그 단계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뭐 어떤 뭐 냉동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인데 별도로 추가적으로 생산 단계에 투입되기 이전에 보관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 또는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기 하긴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하는 간접 원가 또는 판매에 이용되는 원가죠. 판매에 필요한 것은 판관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조 원가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원가에 관한 부분들은 따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그 원가 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분되는 건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분석할 때 자, 이런 제조업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가 회계가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그 재고자산의 판매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재고자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자, 판매를 함으로써 재고자산이 없어지는 경우 또는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어서 소멸되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출액은 자, 매출이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면서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정에 우리가 제일 상단에 나오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한 것이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매입의 원가 계산할 때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똑같이 매출에서도 매출 반대의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구매하는 입장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각각 생겼다고 보면은 이제는 판매하는 입장, 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생기는 거죠. 자, 내가 매출 할인은 물건을 판매했는데 불량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품되는 그런 상품이나 제품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죠. 매출 애누리는 자, 하자가 발생해서 깎아주는 금액이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할인은 자, 내가 물건을 판매했는데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근데 2개월짜리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이 구매자가 일찍 돈을 결제할 때 깎아주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 매출과 매입의 반대의 개념에서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자, 우리가 매출액이 나오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매출 한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자, 우리가 반품되거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일찍 결제해주는 이런 깎아주는 금액들을 차감한 순매출액이 매출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자, 우리가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순매입한 것을 빼게 돼요. 플러스 시키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게 되면은 매출원가가 되겠죠. 즉 매출원가는 판매 가능 상품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된 매출액과 매출액은 자, 우리가 매출액은 판매자 입장에서 그리고 매출원가는 구매자 입장에서 각각 재고자산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입니다. 원가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우리가 내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어떻게 원가를 구성되느냐, 원가를 전략했느냐가 더 중요한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창출해내느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자, 기초에 전기로부터 넘어온 그런 재고가 있을 것입니다. 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그리고 기말에 남아 있는 것을 빼게 되면은 차감하게 되면은 매출원가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 우리 산식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매입에 기말 상품 재고를 차감하게 되면은 상품의 매출원가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넘겨보면은 상품의 매출원가는 자, 기말 상품 우리가 판매 가능 상품에서 기말 상품 재고를 뺀 것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계정을 보시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상품 계정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다. 차변에 어떻게 보면 기초 상품 재고액이 있죠, 그죠? 타 계정에서 넘어온 금액이 있을 것이고, 자, 우리가 기초 상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한 것이 차변에 나오고요. 자, 대변에는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있고 다시 기말 상품 재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변과 대변이 그래서 결국 일치하게 되는데 요 개념, 우리 T자 계정에 나오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원가의 개념을 상품과 관련된 상품 매출 원가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둘 거는 기초 상품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상품의 매출 원가를 구성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정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24년 8월 9일 날 상품을 8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10일 다시 10만 원에 판매했다고 보십니다. 자,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매입할 때 상품이 8만 원 들어오고 현금으로 결제했다 보면은 대변에 자산의 감소인 현금 8만이 나오겠죠. 다시 이 물건을 상품을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차변에 10만 원 현금이 나오고, 자, 상품 8만 원이 없어지면서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상품에 대한 매출 이익이 2만 원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게 되면은 매입 과정은 똑같습니다만은 매출 과정은 자, 매출이라는 10만 원이 발생하고 원가를 8만 원 다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를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가지의 계정 처리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에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주는 회계 처리 방법은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인식하게 되면 원가 비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 비율이 80%다. 매출 원가율이 우리 80%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됨으로써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단에 있는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재고자산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재고자산, 전기로부터 넘어온 기초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 또는 제조한 재고자산의 합계, 즉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어떻게 매출원가하고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에 넘어온 전기로부터 넘어온 재고자산,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재고자산 또는 매입 자산이 재고자산이 있겠죠. 매입 재고자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미 판매한 원가하고 매출원가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말 재고자산에 어떻게 나누어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기본 문제를 그림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원가를 포함하면은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또 다른 문제로 보면은 우리가 원가의 개념에서 보시면은 매출원가는 매출원가하고 기말 재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판매를 했으면, 그죠? 남아있는 것들은. 매출원가는 원가에다가 수량, 즉 매출 수량을 곱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말 재고도 마찬가지죠. 기말 재고에 가지고 있는 원가, 그리고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일 것입니다. 근데 이 원가라는 것은 가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취득을 할 때 가격을 할 것인데요. 그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 원가, 나중에 원가 흐름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재고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지만은 장부의 수량하고 실제 수량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부에 있는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량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량을 재고자산에 어떻게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가와 수량을 각각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에 각각 어떻게 나누어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일단은 장부에서 계속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물건이 원재료가 몇 개 들어왔으면 또 몇 개 들어오고, 나갈 때 또 기록하고요. 그렇게 계속 입고와 출고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말에 보면은 장부상에 몇 개가 남아있다는 게 실제 재고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상에 남아있는 재고 수량을 기말 재고 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기록하니까 따로 내가 창고에 가서 물건이 몇 개 있는지 보지 않더라도 장부에 몇 개라고 하면은 그 장부의 금액이 실제 기말 재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장점은 계속해서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장부만 보면은 실제 수량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가 모자란지, 고객이 물건을 더 달라든지 이럴 때 내가 몇 개가 모자라니까 몇 개를 더 사야 되겠네, 이런 의사결정이 좀 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건 수가 이제 많지 않아야 되겠죠. 고가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금속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은 하나하나 기록해야 되겠죠. 그죠? 물건이 몇 개 들어오고 몇 개가 나왔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아주 적절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싼 물건이면서 빈번하게 팔리고 들어오는 상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실제 장부상에 있는 수량하고 실제 창고에 있는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실제 창고에 있는 수량이 적다고 하면은
장부상의 금액이 과대하게 기말 재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만큼, 창고에 실제 있는 물건하고 개수하고 재고 수량하고 장부의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에 기말의 재고 자산의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재고 수량에다가 단기 매입 수량을 플러스하고 단기 판매 수량을 마이너스하면 기말 재고 수량이 되겠죠. 계속해서 기록을 해가는 방법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계속 기록하니까 언제든지 내가 실제 재고 수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 재고사 수사법은 기말에 몇 개가 있는지 창고 가서 다 헤아려 보는 거죠. 그래서 실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사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말에 실제 자산을 재고 자산을 조사해서 기말 재고자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는 똑같은 내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말에 가서 수량을 확인해서 역으로 우리가 원가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고나 출고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창고에서 몇 개가 나가는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창고에 있는 기말에 가서 창고의 수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초 재고하고 기말 재고밖에 나타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기말의 실사를 통해서 파악된 수량이 기말의 재고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나머지 기말 재고자산하고 기초자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재고 수량을 비교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 됐는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부족한 만큼, 예를 들어 100개를 팔았는데 실제적으로 102개가 팔린 것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모자라는 만큼은 판매된 걸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실사법하고 우리가 계속기록법의 이런 장단점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실제 재고조사법은 우리가 일일이 기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사법을 쓰게 됩니다. 단점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난이나 중간에 물건이 없어져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말에 한번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고 감모 손실, 중간에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매출된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말에 가서 이런 재고 실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면서 영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런 하는 업종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실질 재고 조사법이 유용할 수도 있고 계속 기록법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쓴다는 것이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혼합법이라는 걸 씁니다. 실제 매출할 때 또 계속 기록을 하고요. 기말에도 이 수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 수량도 확인할 수 있고 기말에 가서 실제 조사도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중간에 없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쓰는 혼합법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우리가 감모 손실, 재고 손실의 감모 손실,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감모 손실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수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장부에 있는 개수하고 또는 가치, 금액하고요.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 재고자산의 가치하고 다른 거죠. 다른데 장부 금액보다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의 가치가 더 적을 때, 장부 가치가 훨씬 높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죠. 장부에는 많다고 되어 있는데 창고에는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감모 손실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이 개수, 수량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도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들 있을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필연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이 원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 도난이나 화재 이런 걸로 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손실로 해서 발생되는 감모 손실이 있죠. 비정상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어 가치 자체가 하락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우리가 부패하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부패하거나 이런 훼손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는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가격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수량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량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치의 변화에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이런 감모 손실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고자산을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우리 취득원가로 기본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원가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 이 원가로 측정하는 방법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 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때 취득원, 자, 요거 내가 100원에 사서 100원에 판다, 뭐 120원, 자, 20원을 붙여서 120원에 판다고 하면은 하나하나 대응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상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우리가 같은 물건을 제품을 만들더라도 원가가 각각 다 다를 수 있죠. 시장의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또 제조하기 때문에 일일이 판매되는 그런 재고자산을 하나하나 원가를 또는 제조 가격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고자산을 원가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판매되는 금액과 어떤 매칭을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가가 어떤 흐름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재고자산이 다양한 가격으로 장부로 기록되어 있을 때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재고에다 각각 배분하게 하는 것이 실제 물량하고는 다르게 어떤 원가의 흐름을 우리가 가정을 어셈션이 필요합니다. 코스트 플로우 어셈션이 필요한데 자, 이런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여러 가지의 방법에 따라 가지고 원가 금액, 이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수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흐름을 다양하게 가정하게 됩니다. 즉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개별법,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크게 4가지. 자, 가중평균법을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한 5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재고자산 중에서 오늘 다루지 않았던 그 소매재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하고 그 유동자산의 기타 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